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재계 총수들을 선두로 한 경제사절단도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신중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프탄 인텔 CEO와 만난 뒤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분 거래가 완료되면서 인텔의 최대 주주는 이제 미국 정부가 됐습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오늘 처리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많은 것이 걸려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분석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한국은행 금통위, 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예정된 일정,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부터 좀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그간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앞으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이른바 마스가라고 하죠.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이러한 조선협력, 그리고 또 대미 투자, 또 원전 협력까지 양국의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 타결된 이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데는 성사가 됐는데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죠.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모두 세세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경제협력 그리고 경제안보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걸 강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인데, 미국 투자인데 재계 총수들도 미국으로 향했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기업들의 총수가 투자 보따리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 총수들이 어제 오후 방미 사절단을 꾸려서 이미 출국을 했고요. 정세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를 모두 합하면 최소 16명이 됩니다.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정부 인사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 카드로 아무래도 이 마스가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마스가에 대한 내용, 또 이 조선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업이 먼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이외에도 범용 투자 패키지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민감한 의제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이후에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면서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내용 또한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
관련했던 다양한 기업들의 미국의 기업들과 한국의 한수원과 한전과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고요.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한다라는 공동 발표 또한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수소와 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약속을 했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언급한 이 정책 기조 조정 가능성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완전히 가리킨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파월 의장의 핵심 발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파월 의장은 앞선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다른 고용시장 지표가 안정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을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으로 기울어 있고 고용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당장 고용 지표나 물가가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는 감지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둔화 흐름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과 경기 둔화에 따른 구직 활동 감소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뚜렷하게 둔화한 결과 나타난 이상한 종류의 균형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해고급 증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겉보기에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물가 역시 관세 영향이 축적돼 나타날 수 있다면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도 너무 늦었다거나 부당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리사쿵 연준 이사에 대해서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 이걸 봤을 때 파월 의장 발언 직후보다 좀 낮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 90%대까지 높아졌던 선물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다시 8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기대했던 금리 인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발언의 강도를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정해진 궤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많이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로젠버그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파월 의장이 9월 인하를 약속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올 경우에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에선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금리 인하 시점과 연내 금리 인하 횟수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AI 버블론 속에 허덕이며 기술주 투매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 내부에서 신중론이 지배적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불투명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1.53%, S&P 500 지수는 0.28%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크게 만회할 수 있었던 건 금요일장 덕분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날아올랐는데요. 다우 지수는 1.8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5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88%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뛰었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환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2% 가까이 급등했는데 H20보다 더 강력한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란 소식이 나왔고요. 또 애플은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도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AI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미드저니와 손을 잡으면서 2% 넘게 뛰었는데요. 이로써 독자 개발 중심으로 AI 모델을 구축해온 메타가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 보여지고요. 또 테슬라는 무려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캐나다 판매량 급감과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라는 악재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끌어올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테슬라의 주가도 밀어올랐는데요. 보통 금리 인하는 자동차 업체의 호재이기 때문에 먹구름이 킨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체이스도 1.6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5.32% 급등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진 가운데 특히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반등이 두드러졌고요. 또 캐터필러 또한 9월 금리가 인하되면 산업 활동이 촉진될 거란 낙관론이 번지면서 4%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국채금리는 잭슨홀 회의를 기점으로 하루 만에 급반전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채권금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승 곡선을 탔는데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국채금리는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통화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9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하면서 3.69%에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금리 또한 7베이시스포인트 내리면서 4.25%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역시 잭슨홀 연설 이후 지난주 상승세를 전부 되돌렸습니다. 연설 직전 98.7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는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이후 1% 가까이 급락하면서 다시 97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환호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4,8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다시 약세를 보이는 중에도 이더리움은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현재 오전 5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66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사흘 내리 상승했는데요. 결국 한 주간 WTI는 1.51%, 브렌트유는 3%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홀 회의 이전에 횡보세를 보이던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숨에 3,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잭슨홀 회의에 따른 안도감이 과연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까인데요. 실제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신호를 내비치긴 했지만 신중론도 동시에 유지가 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원위치됐습니다. 월가에서도 9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올 물가와 고용 지표가 또다시 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앤드루 그랜섬 CIBC 소속 경제학자는 여전히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릴지 혹은 10월에 내릴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큰 논점은 9월 이후의 경로가 될 텐데요. 9월 인하가 이뤄져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더욱더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텔 살리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분 10%를 취득해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한 만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미국 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설령 보조금과 지분 수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고리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전례 없는 트럼프식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시장인 미국이 중국처럼 돼선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는 실수다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한들 모바일 컴퓨팅에 이어 인공지능에서도 뒤처진 인텔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짚었고요. 뉴욕타임즈 역시 미국 정부가 앞서 US 스틸과 MP 머티리얼즈에 이어 인텔 지분까지 보유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 경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을 샅샅이 물색하고 있다 전했는데 이번 계약과 관련해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파죽 지세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 선도 뚫어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핵심 발행 인프라인 이더리움이 각광받는 모습인데 최근 미국 상장사들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에 나서면서 보유량은 불과 한 달여 만에 80만 개 넘게 늘기도 했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인 83억 달러를 찍기도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30% 가까이 뛰는 등 시장에선 월가의 블록체인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이폰 17 시리즈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모델이 3년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의 첫 단계다 짚었는데요. 특히 에어라는 새 사양이 출격대기 중인데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은 수준이고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AI 막차를 놓치면서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음성 비서 시리에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뒤늦게 구글과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사실상 독자 개발에 실패 외부 의존도를 높이면서 애플이 자칫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고개를 숙인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만든 그록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 밝히면서 향후 최고의 AI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곧 구글을 제외한 어떤 기업도 넘어서게 될 것이다. 구글도 조만간이다 말하면서 중국 기업들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았는데요. xAI는 최근 1,1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다시 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는 xAI가 설립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머스크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AI 기술 수준을 빠르게 진전시켜왔다는 점에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로봇택시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웨이모가 뉴욕 도심을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테스트 기회를 얻었는데요.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8대의 차량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웨이모는 최근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워싱턴 DC 등에서도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000만 번째 로봇택시 운행을 달성하면서 시장 선두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 의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오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만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합의가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미국 상품이 유럽연합에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는 지적에 보복 관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영내 노동자와 소비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우편기관들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유럽 최대 우편 배송업체인 독일 DHL과 영국의 로열메일을 비롯해서 덴마크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태국, 호주 등지에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9일 0시 현지 도착분부터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일본의 임금 상승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실질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엔비디아 실적과 미 연준이 주목하는 핵심 물가 지표까지 큰 일정들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파월 의장 발언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뚜렷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작년 잭슨홀 회의 때하고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달에 2%대로 처음 진입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좀 뚜렷했다라는 얘기고 비농업 취업자 수도 뚜렷한 둔화 국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상당히 넉넉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처음에 이제 B컷으로 50bp 인하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 상황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물가 위치가 조금 다른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고용 상황하고 지금 올해 고용 상황도 약간 다른데 작년에는 둔화가 어느 정도 기미를 보였긴 했지만 최근 미국 고용 지표는 둔화세가 갑자기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최근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9월 FOMC 금리 인하 문제는 큰 어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난해처럼 50bp, 그러니까 B컷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의 포인트는 9월 달 인하 여부보다는 9월 인하 이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점도표로 나오게 되는데 예. 점도표가 변경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연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인데 예. 어쨌든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네.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관문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이 핵심 물가 지표, PCE 물가 가격 지수인데 파월 의장 발언 내용과 또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감 이걸 좀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물가 지표는 보통 CPI나 PPI, 특히 이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PPI보다는 CPI가 변동폭이 조금 적고요. 그러니까 예상치하고 결과치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CPI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PCE 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치 대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이번에 발표될 수치가 이제 7월 달치가 발표되는데 지난달보다는 한 0.1%포인트 정도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9월 달 FOMC 금리 인하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떤 변동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 발언 중에 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와 관련해서 관세 영향력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 연준 주요 관계자가 물가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재무장관이 관세 영향력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을 해왔지만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 측면을 계속 부각을 시켰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하고 관련된 연준의 우려감들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신중하긴 하겠지만 예.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고용에 대한 관심 쪽이 좀 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보다는 다음 주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고용보고서. 조금 예.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하는 일정이 하나 있죠. 엔비디아 실적인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맞습니다. 나옵니다. 최근 AI 거품론도 불거졌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번 성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경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예. 미국 시간으로 27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아침 6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PS 결과나 매출 실적은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까지 계속 이제 그런 결과를 발표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최근 직전 분기 매출이랑 EPS의 예상 대비 상회 비율을 보게 되면 한 1%대 2%대로 상당히 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서프라이즈에 가까울 정도로의 실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영향력은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이랑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분기, 이번에 발표할 엔비디아의 매출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461억 달러인데 네.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53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억 달러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한 15% 이상 매출 성장률이 분기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상당히 높은 매출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충분히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GPM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분기 예상치가 72.1%로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 충족 여부부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분기 엔비디아의 매출 총 이익률 시장 컨센서스가 73.4%로 최근 1년 1개 분기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둔화 국면이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총 이익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시하게 될 다음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시장 예상대로 실제로 반등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는 좀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밤이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주 후반 들어가면 또 한은 금통위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많습니다. 주간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수가 이번 주에 너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요. 주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이게 플러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이너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조선 산업과 관련된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국가들 중에 이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들고 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선업과 관련된 마스카 프로젝트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방문도 이례적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고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기대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국무회의 화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세제 개편안이 이제 다뤄질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부재 기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적극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안은 9월달 정기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될지 그리고 이게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한은 금통위는 지금 컨센서스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결을 하더라도 다음번 금통위가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금통위에서는 충분히 인하가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이번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지난 미국 시장 흐름도 있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아무래도 지난주하고는 달리 반등 쪽으로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부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정리해드립니다. 15%를 규제와 수익구조 한계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는 대체거래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간신히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올 상반기 총 187억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 수수료 수익이 121억 원, 약 65%로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는데요. 같은 기간 판매와 관리비는 218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 의 2배 수준이었고 상반기 순이익은 14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적자의 주된 원인은 개업 초기 마케팅 비용과 조직 구축 비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4월에서 5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걷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정상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2분기에는 57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월간 거래 비중을 빠르게 늘려오던 와중에 규제 장벽에 막히게 된 건데요. 또 한국거래소보다 30%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혀왔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카드도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ETF나 데이터 판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대체거래소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대 오르면서 주당 25만 원 선을 회복해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고요. 이외에도 조선이나 원자력 관련주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7%대, 파마리서치도 2.6%대 강세 보인 반면 에코프로 형제들은 내리는 등 혼조세를 전반적으로 보였고요. 이 밖에 특징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앞서 짚어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에서 미리 체크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4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2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5,3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원전 분야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 방산 분야 대표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코스피 상승세가 멎어들며 단기간에 급등한 주요 종목에 대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일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0%대 저성장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값입니다. 대출 규제 효과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10월까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적인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HD현대의 로봇 계열사 HD현대로보틱스가 외부 자금을 수혈해 산업용 인공지능 AI 로봇 육성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다음 달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 2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토종 사모펀드, PEF, KYP와 산업은행이 자금을 댑니다. 투자금은 AI 기반 산업용 로봇 고도화와 해외 진출에 투입해서 기존 산업용 로봇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올 들어 4대 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상생금융 예상 집행액은 5조 5,767억 원에 달합니다. 2년 만에 규모가 6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순이익 중 상생금융 등 지원액 비율은 2023년 7%에서 올해엔 34%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드뱅크 출연 2,800억 원, 국민성장펀드 출자 4조에서 8조 원 등 정부발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금액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석유화학 업계 구조 조정이 닻을 올린 가운데 회사채와 기업 어음, CP 등 시장성 차입금 상환이 최대 난제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 어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5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부도설에 시달린 여천 NCC를 비롯해 HD현대케미칼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은 1년 내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시장성 차입금보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은 대주주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PBS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 인건비와 연구 운영비 상당 부분을 개별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단기 과제에 매몰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이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던 인건비와 연구비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개별 성과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연구 의욕이 꺾이고 무임승차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지 엄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뭔가요? 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 기업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 업체도 원청과 단체 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노사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 각 측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고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가 비용을 다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포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부가 여파로 지난달 우리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97% 급감했습니다. 관세청과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6천 대에서 지난달 160여 대로 줄면서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미 전기차 수출 급감 주요 원인으로 현대차 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꼽고 있습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 원 초과 보유자는 1,810명으로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약 2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천여 명, 60대 이상이 2,4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30에서 80mm, 강원과 충청권이 20에서 8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잭슨 홀 파월. 자, 시그널 안 나올 거다 하고 시장이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 관세 여파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요 두 문장이 시장의 환호로 이어졌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호, 금리 인하라는 신호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라는 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 10분 정도 연설했는데 제가 듣고 또 들어봤는데 네. 금리 인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시장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11시경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좀 눈물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시작하는데 연단에 일단 섰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얼굴 표정이 비장하다고 그럴까? 비통하다고 그럴까? 그게 한 1분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히 식었습니다. 그럴 때, 자,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 저 철의 여인, 저분이 라가르드라는 분이고 저분이 바로 전에 IMF 총재하셨던 분이에요. 네.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훨씬 선배죠. 저분이 일어나서 파월 힘내라 그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석자들이 전원 일어나서 전부 마치 엄청나게 지금 그 당하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 박수가 1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때서야 제롬 파월이 연설을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목은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언론들의 전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압박을 넣고 심지어 자기하고 노선이 가장 비슷한 리사 쿡 연준 위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내가 무슨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자결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연준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잭슨 홀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도 착잡한데 네. 뭐 이후야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위기는 매우 침잠돼 있었고 아주 엄숙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 그 대목이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고 있죠.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우선 매일한 표현, 매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를 제롬 파월이 그동안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동사 5개를 써왔는데요. 네. 반드시 하겠다, should. 자, 그다음에 뭐 내 의지로 하겠다, will. 그리고 그다음에는 can, 할 수 있다. 사실 할 수 있다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매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바로 지난달까지 했던 not yet, 우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네. 라는 그 강도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는 not yet made라는 그동안의 스탠스, 아직 우리 결정된 바 없어. 거시경제 지표 보고 할 것이야. 라는 그 단계보다는 한 등급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 이번에 잭슨 홀 미팅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거 뭐 제롬 파월이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대목에 비해서는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금리 인하를 신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책 변경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예.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일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 워런트가 정당화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 변화한다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지표를 놓고 볼 때 정책 변경 신중 검토하겠다 아니라 그 전망치가 시장 균형에서 일부 변화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아주 애돌로 변화한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요. 노동 집회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세 번째. 실업률 아주 특이한 균형 속에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 지금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 curious, 기묘하다는 뜻인데 지금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는 많이 줄었는데 실업률은 낮다. 이게 아주 기묘한 균형이다.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용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고 고용 둔화 위험이 있다.
그걸 인지한다. 강력한 노동시장 위에 노력하겠다. 요게 한 금리 인하 쪽으로 하나씩 더 진보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 물가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 이제 막 시작됐다. 따라서 평가가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 관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물가 아직 폭탄 터지지 않았다.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트럼프 관세 물가는 여전히 위협은 있다. 그런데 막 시작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물가 관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네. 제가 두 눈을 뜨고 10번, 20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그렇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트럼프에 대해서 한 방. 자, 관세 폭탄 조심해 하고 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조동사에서 네. not yet이라는 표현에서 may로 바뀌니까 한 단계 올라갔고 또 당초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완화된 것이다. 금리 예. 인하 쪽으로 한 발짝 진행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폭탄 발언할 줄 알았는데 폭탄 발을 안 하고 한 등급 금리 인하 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지나고 나서요. 이 잭슨 홀의 제롬 파월 발언이 사흘 일정 중에 가운데 날 했거든요. 네. 금요일 날 밤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연준 의원들이 또 여러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목 한국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월이 자기는 트럼프 때문에 아주 말을 교묘하게 얽혀놓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무슨 소리냐. 아직 제롬 파월 연준 위원의 발언은 9월 인하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지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한 달 전 이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전망이 75%까지 다시 또 뚜루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84.1로 계속 나옵니다. 바뀌기 때문에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것은 또 1시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예,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2%까지 치솟다가 75%까지 하락했다라는 데에 일단 의미가 있고 그 순간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주가 와르르 다시 하락해 버렸습니다. 주식은 토요일 날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네. 뭐 일단 자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 국제 투자자들도 다 거래를 하니까 거래가 주말에도 이루어지는데 현재 패드워치 84인데 이게 92에서 83, 8%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잭슨 홀 연설, 파월의 연설 나올 때 그 축제 분위기, 그 분위기는 일단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이 좀 이상을 찾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자기 입장도 있고 희망 고문도 하고 자기 보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물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금리 인하 할 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그런 신호를 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런데 9월 달은 이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돼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작년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했다가 몇 달 후에 동결하는 바람에 채권 금리가 다시 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작년보다는 좀 낮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조금은 있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한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요 대목을 좀 우리 지켜보고 네. 우리 모닝벨에서
생생하게 신속하게 현장 중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연설 내용을 보면서 금리를 9월에 내리면 이게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뭔가 좀 비껴가는 상황을 여건을 좀 그렇게 만들어 볼 수도 놓으려고 있죠. 있지 그런데 않을까요? 그 문장의 정확한 워딩을 다시 곰곰 살펴보면 지표가 균형을 어긋나는 지금 굉장히 큐리어스한 균형 상태인데 예. 이 큐리어스한 균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하겠다. 과거에는 지표 보고 하겠다 이런다면 지금은 네. 고용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상한 균형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참겠다. 그 균형이 깨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또한 조금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석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더리움 폭발.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4,900달러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섰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이제 4,800달러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갑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하고 많은 암호화폐 중에요. 그 발행량이 딱 고정돼 있는 확실하게 고정돼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통화가 풀리고 통화 풀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가 인플레 해칭 기능이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할 때 암호화폐 가격이 뜰 수 있습니다. 뜨는 요인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야 돼요. 가장 먼저. 네. 뭐 다른 화폐도 올라야 되지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별로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15%나 폭발했거든요. 예. 이거 왜냐? 지니어스법 때문입니다.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빠법에 의해서 이미 5조 한도, 5조 달러 한도를 추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국채를 발행할 때 가장 문제는 국채가 안 팔려서 국채 발작이 오는 건데 저 스테이블 코인이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발행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킹망을 통해서 생산이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가문에서 하는 그 월드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죠. 네. WLF. 거기서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이더리움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발행한다는 그 발표가 그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폭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페드워치에서 이 금리 인하 진짜 하는 거 맞아? 9월 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가 아직 장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토요일 날 막 쏟아졌거든요. 예. 미국에서요. 예. 그러자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세가 좀 둔화돼 있는 뭐 그러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암호화폐 중에서는 지금 바로 지니어스법과 연동이 되면서 이더리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자, 일본은행 우에다 가서 총재가 잭슨 홀 연설에서 전수물 미팅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잭슨 홀에 우리는 제롬 파월 연설만 주목하지만 예. 약 140명 정도의 또 여러 가지 또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다면 우에다 일본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목도 함께 주목하면서 이 얘기는 내일 좀 추가로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좀 미뤄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올트먼 젠슨 황.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죠. 앞서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거품론을 얘기하면서 관심이 커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젠슨 황 CEO가 뭐라고 그럴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트만의 거품론이냐 아니면 젠슨 황의 실적론이냐. 네. 그 성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데요. 뭐 요 대목도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키워드만 짚어보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잭슨 홀 파월, 이더리움 폭발,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올트만 젠슨황 요 키워드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재계 총수들을 선두로 한 경제서들단도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신중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립부탄 인텔 CEO와 만난 뒤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분 거래가 완료되면서 인텔의 최대 주주는 이제 미국 정부가 됐습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오늘 처리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많은 것이 걸려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시장은 파월 연주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분석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한국은행 금통위, 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예정된 일정과 정상회담 의제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까지 방일 일정을 마쳤고요. 도쿄에서 출국을 했고 앞으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요. 순방 마지막 날에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른바 마스가라고 하죠.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이런 조선업을 포함한 협력과 대미 투자 그리고 원전 협력 등까지 양국의 산업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 타결된 이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예고했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큰 틀의 양국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모두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경제 협력 그리고 또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은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잖아요. 네, 말씀드린 이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 총수들이 어제 오후 방미 사절단을 꾸려서 출국을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를 모두 합하면 최소 16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됐던 마스가가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에서 또 우리 기업에서 미국 기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이외에도 범용 투자 패키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과 같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민감한 의제도 다뤄줄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쭉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 마스가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화될 것인데 사실 관세 협상 직후에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논의 또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팅 기업과 한국의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와 한전 등등의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안들이 정리가 될지 관심이고요.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한다는 공동 발표 또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수소와 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약속을 했고 전보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오면 내일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비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언급한 이 정책 기조 조정 가능성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완전히 가리킨 것은 아니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핵심부터 좀 다시 정리해보죠. 네, 파월 의장은 앞선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다른 고용시장 지표가 안정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으로 기울어 있고 고용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당장 고용 지표나 물가가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는 감지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뭘까요? 네, 우선은 둔화 흐름 속에 불확실성이 커진 고용시장 상황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뚜렷하게 둔화한 결과로 나타난 이상한 종류의 균형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해고급 증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겉보기에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물가 역시 관세 영향이 축적돼 나타날 수 있다면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도 너무 늦었다거나 부당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리사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 이것도 발언 직후보다는 현재 좀 낮아졌죠? 네, 맞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 90%대까지 높아졌던 선물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다시 8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기대했던 금리 인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발언의 강도를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정해진 궤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파월 의장이 9월 금리를 약속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올 때에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외과에선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금리 인하 시점과 연내 금리 인하 횟수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 의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만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합의가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미국 상품이 유럽연합의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는 지적에 보복관세는 무역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영내 노동자와 소비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우편기관들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유럽 최대 우편 배송업체인 독일 DHL과 영국의 로열메일을 비롯해서 덴마크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태국, 호주 등지에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9일 0시 현지 도착분부터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일본의 임금 상승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실질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AI 버블론 속에 허덕이며 기술주 투매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 내부에서 신중론이 지배적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불투명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 1.53%, S&P 500 지수는 0.2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크게 만회할 수 있었던 건 금요일장 덕분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날아올랐는데요. 다우 지수는 1.8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5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88%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뛰었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환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2% 가까이 급등했는데 H20보다 더 강력한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란 소식이 나왔고요. 또 애플은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도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AI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미드저니와 손을 잡으면서 2% 넘게 뛰었고요. 테슬라는 무려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캐나다 판매량 급감과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라는 악재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끌어올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테슬라의 주가도 밀어 올렸는데요. 보통 금리 인하는 자동차 업체의 호재여서 먹구름이 낀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체이스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5.32% 급등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진 가운데 특히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반등이 두드러졌고요. 또 캐터필러 또한 9월 금리가 인하되면 산업 활동이 촉진될 거란 낙관론이 번지면서 4% 넘게 뛰었습니다.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학개미가 계속해서 엑소엑셀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 다시 엔비디아가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국채금리는 잭슨홀 회의를 기점으로 하루 만에 급반전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채권금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승 곡선을 탔는데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국채금리는 일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9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하면서 3.69%에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금리 또한 7베이시스포인트 내리면서 4.25%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역시 잭슨홀 연설 이후 지난주에 상승세를 전부 되돌렸습니다. 연설 직전에 98.7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는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이후 1% 가까이 급락하면서 다시 97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환호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4,8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보이는 중에도 이더리움은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현재 오전 5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66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주에 사흘 내리 상승했는데요. 결국 한 주간 WTI는 1.51%, 브렌트유는 3%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홀 회의 이전에 횡보세를 보이던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숨에 3,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잭슨홀 회의에 따른 안도감이 과연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까인데요. 실제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내비치긴 했지만 신중론도 동시에 유지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원위치 됐습니다. 월가에서도 9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올 물가와 고용 지표가 또다시 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앤드루 그랜섬 CIBC 수석 경제학자는 여전히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릴지 혹은 10월에 내릴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큰 논점은 9월 이후의 경로가 될 텐데 9월 인하가 이루어져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더욱더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요일장 코스피 보면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앞두고 먼저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는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파월 훈풍을 받을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외 변수로 인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박스권을 뚫고 또 다시 상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한국 금통위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관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선, 방산, 원전주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한 이후에 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또 그에 대한 결과물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랑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조선 그리고 원전 섹터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상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들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폭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점을 뚫는 흐름은 결국 대내 정책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또 경제 전망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이슈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올해 2번의 금리 인하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비가 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또 무역 정책에 대한 보험 무역 기조가 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수출 지표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좀 동결 기조를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4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2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5,3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원전 분야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방산 분야 대표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코스피 상승세가 멎어들며 단기간 급등한 주요 종목에 대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0%대 저성장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은도 추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값입니다. 대출 규제 효과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10월까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적인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HD현대의 로봇 계열사 HD현대로보틱스가 외부 자금을 수혈해 산업용 인공지능 AI 로봇 육성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다음 달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 2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토종사모펀드 KYPE와 산업은행이 자금을 댑니다. 투자금은 AI 기반 산업용 로봇 고도화와 해외 진출에 투입해서 기존 산업용 로봇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올 들어 4대 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상생금융 예상 집행액은 5조 5,767억 원에 달합니다. 2년 만에 규모가 6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순이익 중 상생금융 등 지원액 비율은 2023년 7%에서 올해엔 34%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드뱅크 출연 2,8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 출자 4조에서 8조 원 등 정부발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금액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이 닻을 올린 가운데 회사채와 기업 어음 CP 등 시장성 차입금 상환이 최대 난제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 어음 CP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5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부도설에 시달린 여천 NCC를 비롯해서 HD 현대케미칼과 하나토탈 에너지스 등은 1년 내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시장성 차입금보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은 대주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PBS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 인건비와 연구 운영비 상당 부분을 개별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단기 과제에 매몰된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이 과제를 수주해서 충당하던 인건비와 연구비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개별 성과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연구 의욕이 꺾이고 무임승차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엄하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기업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 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동안 노사 간 논란도 논쟁도 컸고 해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제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고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가 비용을 다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쟁점 법안 처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 또
또 60세에서 64세로의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30에서 80mm, 강원, 충청권이 20에서 8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죠. 월가에서도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의 채권 전략 책임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시장 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think that the reason Powell sounded maybe a little bit more dovish than maybe the market was expecting is really around three things. Number one is that they believe they're starting from a restrictive stance. So cutting is not necessarily being stimulative, it's just getting a bit less restrictive. So it's recalibrating. Number two, the market offered him the opportunity because it began to price out a full cut. If you go back about 2 weeks, we were over one cut. So again, he didn't have to counter the market. The market was down at 70% probability. And number three is the fact that they're under a white-hot political spotlight right now. So had he sounded dovish, it really just opened up, I think, the opportunity for tweets all weekend around the Fed. And this maybe helped to kind of lower the temperature just a bit in terms of that spotlight.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꼭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는 오히려 둔화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are legitimate things to worry about in the equity market, but for as long as the narrative doesn't change a lot, people sort of just shrug their shoulders and put more money in, and that causes a momentum trade which pushes this equity market up. I mean, honestly, the fact that the Federal Reserve is sort of capitulating here shouldn't be a reason for the Dow to go up 900 points. Because, there's one thing that I think people are missing here. If the Fed cuts interest rates, you know how much it's going to stimulate the economy? Zero. Not at all. In fact, it may slow the economy down because people are going to say, what's the Fed so scared about?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내년까지는 금리가 총 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지표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인하 속도를 천천히, 즉 점진적인 인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e used the speech to solidify expectations for 25 basis points in September. I was expecting that anyway. Markets were expecting that. He leaned into the most recent labor market report, which was very soft. And so I think that's a done deal. He didn't say too much about beyond that, what you want to do with the October meeting or the December meeting. I have said 100 basis points, going into 2026. So I think you could adjust as you go forward and eventually get a full 100 basis points, but I would go slowly in order to watch the data. 최근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기술주가 약세였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투자 솔루션 책임자는 AI 혁명이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은행주와 헬스케어주, 그리고 유럽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I is still part of an industrial revolution that we're going to have to see play now, continues to make the case going towards year end into an AI megaforce component within portfolios, together with US banks, for example, if we remain in that market. US healthcare we like. If I move into Europe, defense, if I think about European banks. So there's a theme there around selectivity and granularity, which means that whatever happens around these big events, and the one today and in 3-4 weeks being another one, will somehow be well absorbed by a diversified and defensively tilted portfolio. Yeah. 이더리움이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존재감만 놓고 보면 시총 1위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모습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네,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마중물 역할을 해줬는데 불과 2주 전 올해 첫 4,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파죽지세로 오르다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30% 가까이 뛰면서 시가총액도 넷플릭스보다도 더 큰 5,800억 달러 육박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주요 가상자산들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 혼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가장 큽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존재감이 굉장한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기 전에 의견을 구해야 할 상대로까지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면서 핵심 발행 인프라인 이더리움 역시 각광받는 모습인데 현재까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전체 유통량의 98%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테더와 서클 등 글로벌 톱2 발행사들도 이더리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156종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 있고 총 발행량도 1,400억 달러를 넘기면서 2위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론의 2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는데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미국 상장사들 사이에선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이 빠르게 번지면서 5만 개가 채 안 됐던 보유량은 불과 한 달 새 86만 개를 넘어섰을 정도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보유한 이더리움 수는 4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정부, 기관들의 투자로 신뢰가 입증되면서 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인 83억 달러를 찍기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결과란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뒷심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도 큰 호재죠. 네, 그중에서도 최근 미 증권 당국이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한 점이 큰 호재인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등 다른 코인들과 달리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처럼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하면 일정 수준의 이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스테이킹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 포인트로 꼽힙니다. 여기에 우리 돈 1경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 계좌에도 가상자산이 담길 수 있게 된 점 역시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서기미들의 기대감도 당연히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도 가상자산 관련 종목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새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린 비트마인 이머저는 과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지만 현재 이더리움 매수로 전략을 바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상장사로 꼽히고요. 마찬가지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샤프링크는 앞서 짚어본 이더리움 트레저리 흐름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 비트코인 비축 전략에만 투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기업들로 관심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을 대거 환매했다는 소식으로 시장을 부추겼던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과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상승장을 이끌 것이라며 최대 2만 달러까지도 내놔봤고요.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는 현재 이더리움이 마치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며 연말 최고 1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2만 달러도 가능하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더리움을 월가의
블록체인이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총 2위 가상자산이 아닌 이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와 토큰화, 스마트 계약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보는 시선이 커지면서 전통 금융 인프라와 유사한 시스템에서의 중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죠. 앞서 짚어본 대로 이번 만남은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앞서 한미 무역 합의 이후 그동안 이슈가 됐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무엇보다 경제, 통상 부문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 특히 방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경제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집계가 나오고요. 영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계속해서 내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지난달 신규 수주 집계가 나오는데요. 앞서 6월에 전달 대비 9% 넘게 급감하면서 충격을 주었는데 관세로 인한 선주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에도 관세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컨퍼런스 보드가 내놓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주목됩니다. 최근 고용시장 악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엔비디아가 장 마감 뒤 지난 분기 성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AI 거품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46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정도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매출 총이익률, 즉 마진율인데요. 그동안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떨어졌던 배경이 바로 이 마진이 둔화했기 때문인데 이번엔 흐름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도 확인하시고요. 목요일 일정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연 2.5% 유지 결정 뒤에 이번에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과 가계 부채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도 관심인데요. 기존 0.8%에서 추경 효과를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 나오는 건 잠정치입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3%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실적도 중요한데요. AI 인프라 부문, 특히 인공지능 서버 관련 성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연준의 금리 결정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PCE가 중요한데 참고로 6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8%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예비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도 금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5%를 규제와 수익구조 한계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는 대체거래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간신히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올 상반기 총 187억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 수수료 수익이 121억 원, 약 65%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같은 기간 판매와 관리비는 218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의 2배 수준이었고 상반기 순이익은 14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적자의 주된 원인은 개업 초기 마케팅 비용과 조직 구축 비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4월에서 5월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걷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정상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2분기에는 57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이후 월간 거래 비중을 빠르게 늘려오던 와중에 규제 장벽에 이번에 막히게 된 건데요. 또 한국거래소보다 30%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혀왔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카드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ETF나 데이터 판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대체거래소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오른 가운데 특징적으로 SK하이닉스 2%대 상승하면서 주당 25만 원 선 회복을 해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최근 조정받았던 방산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외에도 조선이나 원자력 관련주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앞두고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7%대, 또 파마리서치도 2.6%대 강세 보인 반면 에코프로 형제들은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 많은 가운데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에서부터 미리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날은 아직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 더위가 33도에서 35도 선을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환경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 흐려지겠고요. 일부 중부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륙과 해안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제법 많은 양이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양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전라 서부에 최고 80mm 이상, 전라 동부와 경상 서부에 10에서 40, 영동과 경상 동부, 제주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31도, 강릉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의 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날은 계속해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즈로 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